안녕하세요. 22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11회입니다. 이 10일에는 계약법을 위주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10문제가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평가단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11회부터는 이제 워크북이 제가 워크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기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워크북은 지금 5, 6월 달 제 강의 동영상에 그 자료실에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실래요? 자, 먼저 계약법인데 1번 문제는 계약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계약의 종류가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서 자, 계약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그 교환 계약이잖아요. 교환 계약 그럽니다. 자, 교환 계약은 우리가 보통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쌍무계약,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요건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불요식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금 지급, 보충 지급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용 규정이 없다 그러면 X가 되죠.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교환계약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가 있고 요걸 을이라는 사람하고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환계약이죠.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환계약이니까. 근데 요 목적물 매매 시가가 1억 정도 갑니다. 1억 정도 가는데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예를 들면 한 5천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럼 1억짜리 물건을 5천이라는 물건하고 교환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4천 정도를 더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동산은 1억짜리 부동산이고 토지는 5천짜리지만 여기 1억, 4천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4천만 원을 함께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충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입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충금에 관한 것은 분명히 요 계약은 교환 계약입니다만 보충금에 관해서는 요 매매 대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매매 대금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끄집어다가 여기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여기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불요식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교환계약을 물어볼 때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물계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물계약 그럼 X가 됩니다. 요물계약 그럼 X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유라고 하면 돼요. 쌍용그룹 있죠? 쌍용그룹, 쌍용 그래야 되지. 간혹 가다가 여기를 유상 그러면 안 돼요.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가 되는데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이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쌍용, 쌍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예약이라는 건 채권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약은 채권계약이 맞아요. 우리가 매매예약, 호텔 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근데 예약을 완결시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약, 우리가 완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약 완결권은 계약이 아니고 얘는 성질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채권을 행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척기간도 10년짜리에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예약은 채권 계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라는 거, 성질을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을 전조로 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또 하나가 존재, 여기는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존속상이라고 하거든요.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속상의 결련성이 뭐가 있냐 그러면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위험부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해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여 사용대차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증여 사용대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여나 사용대차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분료식이다. 뭐 같은 거죠. 여기다가 요물계약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요건 좀 써놓을 필요는 있네요. 6번째 우리 시험범위에서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리 현대계보라고 해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보증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임대차에서 보증금 계약 그럽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 뭐죠? 당사자 의사의 합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요물계약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즉 증여 사용대차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뭡니까?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정도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얘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에 청약인데요. 2번도 청약이고 3번도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 2번과 3번은 계약 성립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요걸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법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약관인데요. 약관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우리 33회 때는 이 문제가 배정되기가 좀 어렵죠. 약관은요. 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요건 좀 보고 가자고요. 자,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할 때 계약 성립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청약하고 승낙인데요. 요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청약, 승낙에 관한 의사표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요것은 워크북에 파는 거예요. 제 밴드에 가도 요 내용이 좀 있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보면, 자, 청약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청약이 뭐냐 그랬더니 청약은 일종의 매수제의란 말이에요. 매도자가 청약을 해도 되고 매도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매도자, 매수자 둘 중에 누구는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청약시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은 상대방이 도달이 되면 당사자는 함부로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다만 청약의 철회를 유보하였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도 도달주의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냐면 격청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뭘로 가는 거예요?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격승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해답에 의무가 없어요. 꼭 뭐 승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청약시입니다. 청약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승낙기간이라고 하죠.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청약을 할 때 청약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승낙이 나오는데요. 승낙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한다는 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승낙을 할 수 있고 2번도 잘 나오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라고 돼 있어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면 얘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죠. 자,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매매 대금에 관한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비용. 비용은 원래 균분히 배당하는 게 원칙인데 매도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면 내가 승낙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또 변경을 가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원래 1억인데 예를 들면 1억은 비싸요, 한 8천 정도라고 해서 변경을 가했다면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고 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는 언제입니까? 대화자간은 뭡니까? 도달주의지만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 그래서 이걸 아까 격승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낙도 발신주의가 원칙, 아니, 승낙도 원칙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격지자 간에만 발신주의가 따라간다는 것을 꼭 하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착된 승낙이라고 되어 있죠. 연착된 승낙은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청약이 될 거고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해 보면 밑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는데요. 자, 의사실현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뜯어 사용한다든지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료 주차장인 걸 몰랐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이 되죠. 차를 파킹할 때부터. 아니면 우리가 서점에 가면 정찰가가 붙어 있는 우리가 책 같은 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청약인데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제 이름을 기재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매직으로 이름을 기재하면 사야 된 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의사실현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안때 아니면 인식할 때 그러면 이건 X가 됩니다. 안때 인식할 때 그러면 X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청약이라고 되어 있죠. 교차청약은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교차청약은 청약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우연찮게 가외청약과 의뢰청약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승낙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된 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차청약은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인데 먼저 청약이 도달할 때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뭡니까? 발신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요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의사실현, 그 다음에 교차 청약 그러는데 계약의 성립은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계약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약,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라는 거 보여요. 원래 청약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보가 됐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번의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도달이니까.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자,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청약은 여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 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되어야 된다. 당사자 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교차 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아니면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모든 청약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나중 청약이에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맞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거죠. 아까 유료 주차장 아니면 서점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고, 안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때 그러면 X가 됩니다. 안때, 인식할 때. 그러면 X라고 보시면 돼요. 안때, 인식할 때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원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유보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기간을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됐다.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이건 교차 청약이에요. 그러면 교차 청약은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안때가 아니고 인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세 번째,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의사실현 또 나왔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은 안때라고 되어 있네. 안때, 알 때, 인식할 때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로 바꿔야 되죠? 여기에 그 사실이 있을 때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 연착이란 건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X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0월 31일이 승낙기간이다. 근데 승낙기간인데 여기서 도달이 된 거예요. 여기에 11월 1일 날. 그럼 이건 연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은 계약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요거 연착된 것을 누가요? 기존 청약자가 요걸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죠. 새로운 청약. 그래서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한다면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승낙을 했다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래야 되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돼요. 3번에 당사자의 동일한 내용은 상호 교차됐다. 요건 뭐예요? 교차 청약이죠. 그럼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 성립이 되죠?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그러면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신할 때라고 했으니까 X가 됐네요. 발신이 아니라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야 됩니다.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4번에 격지자 간의 승낙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이 아니라 여기로 뭘로 가야 되죠? 발신주의라고 해야 되죠. 격승발. 그래서 네 번째도 X가 됐네요. 청약을 한 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되면 청약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5번이 옳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성년자에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걸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네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누구한테, 을한 사람한테 내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의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성년자라면. 다만 그건 있어요. 요 미성년자의 병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다. 그럼 법정 대리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는요? 갑은 요 법정 대리인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이 3개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 표의자, 주장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3개가 된다고, 3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청약을 한 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지금. 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됐다면 청약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는 5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됩니다. 4번으로 가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건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신뢰배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은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무효가 아니고 여기는 무효지만 여기는 유효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1억에 이렇게 맺었어요. 5월 1일 날. 그럼 6월 1일 날 잔금 치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계약이 없어져 버린 거죠? 목적물이. 5월 1일 계약하기 전에 여기서 4월 30일 날 이 집이 소실됐더라.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매도자가 집을 팔아먹을 때 최소한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음을 전혀 몰랐다. 그죠? 이게 과실이 있거나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요 매수자는 누구에게요?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 이하 되고요.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전부가 불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행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이행해야 될 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자, 매도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을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예요? 매수자죠. 상대방이 매수자예요. 매수인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자에게 여기가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자는 악의 과실, 매수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이익배상이다라고 돼 있죠. 원래 실내이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내이익이 배상,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자, 부당파기는 기억해 주세요. 이 부당파기, 계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 계약 자체가 부당하게 파기가 됐다면 얘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요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로 요 신뢰배상을 묻는다라고 돼 있어요. 신뢰배상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뭐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나와 있는 요건이 있죠. 그 정도만.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한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이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신뢰배상이 원칙인데 신뢰배상이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행이익 있잖아요. 이행이익이 300만 원 나왔다. 그럼 신뢰배상이 더 많고 이행이익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요? 이건 이행이익이요. 요것은 이익 여기서 말하면 300만 원이죠. 한도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실내 이익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내 이익이 이행 이익을 초과했다면 이때는 이행 이익 한도 300만 원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500이 아니고 300으로 작은 걸로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이행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까지 꼭 갖춰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죠. 반드시 매도자는 뭐 해야 되죠? 매도인은 악의나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매수인은 매수인입니다. 플러스 뭐라고요? 선의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무과실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4번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요건 뭐냐면 요거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00평을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매매해놓고 보니까 80평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면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다. 계약 면적은 얼마죠? 100평. 근데 실제 면적은 얼마죠? 80평. 그럼 일부가 미달이잖아, 일부. 그렇죠? 일부가 미달이다라고 한다면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얘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 책임을 물어야 돼. 정확히는 담보 책임 중 수량 부족이라는 거 있죠? 수량 부족. 얘는 수량 부족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담보 책임 중 수량 부족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당파기 동그라미. 불법의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불법행위. 자, 부당파기 불법행위고 요건 실내에 배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불법행위가 뭘로 바뀌면 안 된다. 요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입니다.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돼요. 4번 정도 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중요한 논점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 깔끔하게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네요. 자, 5번에 오면 자, 매도인 갑과 매수자 을 사이 A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위험부담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위험부담 그러잖아요. 자, 위험부담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위험부담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위험부담이라는 건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하고 1억에 매매가 됐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6월 1일 날 요 중간에 요 목적물이 여기서 소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소실이 된 원인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이 양채무자 요거 천재지변 3자를 위한 3자 방화 수용이거든요. 수용은 좀 많이 나오지만 양 당사자 모두 다 채무가 없어져요. 채무가 없어진다. 이때 위험부담할 때 위험이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는 거지 물건의 위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 대금을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자,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한번 봐볼까요? 자, 1번에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자, 전이네요. 원시적 불능인데요. A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멸실됐는데 끊고요. 갑과 을 모두가 그 멸실 사실을 무과실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 갑은 을에 대한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은 X가 됐죠. 왜 그러냐면 이 신뢰 이익이라는 걸 뭘 말하는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보는 건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에게 여기 매도인 있죠? 매도인에게 악의가 있거나 악의입니다. 악의. 그다음에 플러스 또는 뭐예요? 과실.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뭐가 있어야 되죠? 매수인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요 두 가지의 악우가 맞아야 여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갑과 을 모두 그 멸실 사실에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과실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X가 된 거죠.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헤어지는 거야. 아무런 책임 없이. 그래서 1번은 X가 됐습니다.
자, 이번 매매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의 귀책 사유라고 돼 있죠. 갑이 누구죠?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뭘로 가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으로 자, 당연히 뭔가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을은 자,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이 아니에요. 이행배상입니다. 이행배상. 3번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과 을 사이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어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갑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부담은 쌍방의 채무가 소멸된다. 채무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쌍방 채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귀책 사유라고 돼 있죠. 을이 채권자잖아요. 이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해제가 되는데 얘는 지금 을 채권자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소실된 것은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해서 풀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수령 지체 중 수령 주체가 나왔네요. 쌍방의 귀책 사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올라가라.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4번하고 5번을 기억해 주세요. 4번, 5번이 같이 뭉쳐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5번은 위험부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번 정도는 꼭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요거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만약에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서 소실이 된 거예요, 집이. 근데 소실됐는데 누가 불을 질렀냐? 그게 문제거든요. 매도자 갑이잖아, 여기가. 매도자 갑이 질렀어, 실수로. 그럼 얘는 뭐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계약의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채무불이행. 자, 여기다가 채무불이행 써놔볼게요.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의 실수다. 을의 실수로 만약에 소실이 됐다 그러면 얘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 그 다음에 갑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어졌다 그러면 여긴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가요. 그러면 결국은 자 뭐냐면 갑이냐 을이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렇게 가지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말한 위험 부담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그런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이죠. 지금 여기 보면 자, 갑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갑이 매도자의 귀책 사유 그럼 채무불이행이고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이고 을의 귀책 사유다라고 하면 채권자 위험 부담. 자, 수령 지체가 나오잖아요.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찾는 게 좋아요. 네 가지.
갑의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쌍방의 귀책 사유 없다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을의 귀책 사유 채권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수령지체에 나오면 얘는 뭐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을 쫓아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인데 아주 좋은 문제니까 꼼꼼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동생관계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가 나오면 동생관계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워크북을 보면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관계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 항상 저는 요걸 외웠어요.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그 다음에 수종, 전담해, 여기다가 구분소유적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구청 이렇게 외우거든요. 다시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해, 구청. 그럼 얘들은 무조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동생관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 대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토지거래, 경매무효, 변제와 저당권 말소 그러면 얘들은 동생관계가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거래, 경매무효,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생관계 없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볼래요? 동생관계에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저당권 말소와 변제라고 돼 있죠?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선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변제를. 그 다음에 2번에 동생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가 이를 발생시킨 계약이 별개 약정이다 라고 돼 있죠. 별개 약정은 원래 동상변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개 약정은 동상변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요.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근데 특약이 없는 한 동생관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오는데 특약이 없다면 동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은 X. 3번은 별표시 판례입니다. 동생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됐다. 그럼 이행불능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생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원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럼 기존에 동생관계에 있던 관계라면 당연히 동상변권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죠. 무조건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 이득이 발생되거든요.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이 나오는 거고, 요 둘 간의 관계는 반드시 뭐예요? 동생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 취소 해제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매매 계약은 동생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매매 계약은 동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생관계에 있냐 없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고요. 7번의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쌍방의 채무가 별개 계약에 기인한 경우도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별개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별개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번의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고 이행기에 도가했다라고 돼 있죠.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기가 도가됐다. 이걸 우리가 이행 지체 책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왜?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그 날짜에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항관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요건 틀렸네요. 당연히 동시항변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매수인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걸 한번 봐볼래요?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원래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요거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동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자, 여기 보면 선이행 의무자도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질질 끌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동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질질 끌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권 이전이 6월 1일자고 을이라는 사람의 대금이 6월 1일자예요. 그럼 6월 1일이면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수자가 여기에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을. 그럼 중도금 이행 날짜에 갑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날짜가 지나간 거죠.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어요. 여기가 6월 1일 같아졌다. 그럼 당연히 먼저 이행해야 될 사람이 날짜가 같아지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 소유권, 을이라는 사람의 채무 중도금 플러스 지연이자 플러스 잔대금이죠. 요것과 요것은 동시행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 없지만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면 동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잔대금 지급 날짜가 나온 거죠, 여기. 잔대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면, 자,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잔대금 지급과 끊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옳은 정답이었고, 네 번째,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임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 전부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임차인은 그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그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판례 한번 현실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했죠. 그러면 계속 제공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5번 지문하고요. 7번에 5번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요 3번 지문요. 6번에 3번 지문. 요 6번에 3번 지문하고 그 다음에 7번에 5번 지문 있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될 판례입니다. 꼭 좀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5번, 8번. 갑과 을이 갑소유라고 되어 있죠.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갑이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서 을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동상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번의 이 지문하고 요 7번의 5번 판례는 같은 말이에요.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의 5번과 8번의 1번은 같은 문장입니다. 2번, 을이 선이행 의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게 뭐죠? 질질 끌다가 라고 하는 거죠. 질질 끌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동상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상변권이 나올 수가 없지만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3의 경우에 을은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가 여기에요. 6월 1일 집이었고 을이라는 사람 채무는 6월 1일에 1억을 잔금을 주는 거거든요. 잔금을. 근데 지금 여기에 매수자가 중도금을 줘야 된다고. 근데 중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질질 끈 거죠.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다. 그럼 당연히 여기 중도금 안 준 거하고 여기 지연이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 지연이자 플러스 중도금 지연이자에다가 플러스 잔금이 있는 거죠. 요 두 가지하고 목적물 인도가 동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연이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 지연이자는 지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8번에 자, 갑이 소를 제기하여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을이 동상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 주장해야 되죠. 그럼 상환 이행 판결이 떨어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면 돼요. 이걸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같은 맥락입니다. 5번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일이 도래했다. 자, 갑의 소유권 이전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을은 명시적으로 동상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라고 할까요?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이건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연기적 항변권이고 두 번째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환 이행 판결이 떨어지죠. 상환 이행 판결. 4번에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퉁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 날짜가 도가 된 거잖아요.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날짜가 도가 된 거라고. 그럼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여기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여기 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X.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만 있어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됐습니다. 그 8번은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9번은 위험부담인데요. 갑이 자신의 건물 을에게 매매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에 을의 책임입니다. 을이라면 매수자죠. 매수인.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을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라고 해요.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대가. 채권자가, 매수자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은 당연히 채무자 갑은 당연히 매수자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자신의 채무 일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을이 이를 수령을 거절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령 지체가 되죠. 그럼 수령 지체는 누구한테 전환되죠? 채권자가 누구죠? 을에게 위험 부담이 전환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번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의 악이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저당권 실행의 담보책임. 그럼 선의자든 악의자든 먼저 손해는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없다라고 해서 네 번째가 X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X. 만약 갑의 책임이네요. 매도자이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지금 요것은 담보 책임이라고 갖다 놓을래요? 담보 책임을 물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9번 문제가 약간 어려운데 상당히 얻어갈 건 많습니다. 얻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꼭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죠. 10번의 마지막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을이 직접 누구에게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수익자는 뭔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수익자 병이 되겠죠. 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1번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병에겐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정답이 됐네요. 니은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수익자죠. 수익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이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디귿번 의뢰 기망에 의하여 기망이라는 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럼 병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당사자를 기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뢰 사기니까 누가 기준이어야 되죠? 갑이 기준이어야 돼요. 병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X가 됐습니다. 니을번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린 건데요. 지금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됐어. 무효가 됐어. 그럼 당연히 이게 수익자가 선이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안 돼요. 얘는 보호가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을번은 X가 되는데 니을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단연코 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걸 좀 봐줘야 되죠. 요게인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이 요약자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나눈 거 아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버렸어. 내가 받겠다. 그럼 당사자는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 변경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약자, 채권자는 3자의 동의 없이도 취소나 해제는 가능해요. 이건 법정 사유거든요. 법정 사유니까 가능하지만 여기는 합의로 안 되는 겁니다. 합의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취소권 행사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하세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까 갑이란 사람 을 사이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으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 병이란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이 가능하다.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가 안 돼요. 선이더라도. 그래서 이 질문이 아마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요거 세 개. 1번, 2번, 요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0번까지 정리가 됐는데 정답은 기억과 니은은 옳은 거고 디귿과 니을이 틀렸네. 디귿과 니을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문제를 풀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계약 총론 부분인데 계약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하고 요 계약법은 반드시 몇 개 나가면 안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을 나가면 안 된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벽에다가 민법 총칙 8개, 계약법 8개는 반드시 맞는다. 이렇게 좀 써놓고 항상 그 우리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까? 꼭 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총, 요 계약법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